얼마나 정신과의 진심인지 또 눈도장을 콱콱 찍는 거죠. 존재감 딱! 말할 것도 없이 영순이가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돼 이건. 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제가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제 채널에 첫 번째 올라온 영상에 첫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요청하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준비한 다른 영상이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의견 주시면 바로바로 반영됩니다. 적극 질문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세요. 자, 그레이스님께서 컨텐츠 요청 주셨는데요. 글 보고 사실 제가 조금 놀랐어요. 예전에 제 생각도 조금 났고요. 제가 신규 때 저도 외과병동으로 발령을 받았었거든요. 2009년에 외과에서 1년, 2010년에 흉부외과, 산부인과, 통증클리닉, 다시 말해서 잡과 섞여 있었던 중증도 높은 병동에서 1년 3개월, 그러고 나서 2011년부터 정신과에 있었으니까요. 사연 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정신과를 가고 싶은데 현재는 외과병동에서 언제 갈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신규살이를 하염없이 버티시는 게 지치시는 것 같아요. 비단 저희 병원만이 아니라요. 이거는 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는 한데 왜 정신과에는 신규 간호사를 안 받는다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환자들한테 무시당한다고.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또 항상 맞는 말도 아니기는 해요. 어떨 때 안 맞냐? 예를 들어서 용인정신병원이나 국립정신병원 같이 큰 정신과 병원에서는 갓 졸업한 신규 간호사를 아예 안 뽑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당연히 뽑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신규인데 정신과 간호사가 되는 거죠. 다만 대학병원 같이 큰 병원에 속해 있는 정신과에서는요, 진짜 인력이 절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널리 알려진 환자들한테 무시당할까봐 그것도 맞는 얘기기는 해요. 우리가 학생 때 정신과 실습을 돌기는 하지만 사실 기억나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아는 거 있어요? 없죠. 국시는 분명히 통과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부터 간호사 해도 된다고 면허를 줬어요. 근데 막상 임상에 나오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바이탈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과는 특히나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분야 중에 하나예요. 간호사의 역량과 노력에 의해서 치료의 효과가 상당히 변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 오시면 간호사가 공부할 게 엄청 많습니다. 엄청. 그런 상황에서 EMR 쓰는 방법부터 가르쳐야 되고 넬라톤도 해본 적이 없어, IV도 못 나, 랩도 맨날 실패해. 그런 사람이 정신과 공부까지 한꺼번에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브레이크다운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일반 병실에서 아주 협조적으로 팔뚝을 내밀어주는 사람 IV도 페일을 하는데 강박하고 버둥버둥 난리를 치고 있는 환자한테 IV 잡는 거 신규 간호사가 가능할까요? 정신과는요, 또 환청, 망상 같은 증상 가진 사이코시스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매니칸 환자, 뉴로시스 환자들, 성격장애 PD 환자들 다 놓고 봐야 되는데 신입 직원인데 어버버 하고 있어.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공격적인 환자의 타겟이 된다고요. 그거는 당사자에게 정말 너무나도 큰 고통이에요. 미숙하면 실수하는 게 당연하죠. 실제로 일하다가 근데 실수를 했어. 그러면 정신과는요, 다른 과보다도 훨씬 더 팀체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치의를 포함한, 교수님을 포함한 치료팀은 그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서 진땀을 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병원 자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신체적인 술기 이런 게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을 더 선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신 전문 병원이랑 대학병원 정신과가 다른 점은요, 피지컬한 신체적인 문제를 동반한 정신과 환자를 본다는 겁니다. 물론 3차 병원이 아니라 정신과만 있는 병원이라고 해도 당뇨나 혈압같이 흔한 지병 가지고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런 장기 병원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일렉트로가 깨져가지고 ER로 실려왔어요. ICU 케어 받았어요.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퇴원하긴 조금 이르고 조금 더 모니터링 필요해요. 그러면 일반 병동으로 보낼까요? 일반 병동에서 펄펄 뛰죠. 민원 나온다고. 그럼 어디로 와요? 우리 병동으로 오는 거예요. 폐쇄병동으로. 폐쇄병동에서요, 사실 별거 다예요. 있는 것도 없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듯이 그 없는 환경에서 수술도 하고 ICU도 내리고 받고 투석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순혈 정신과, 나는 태어나서 정신과 병동 말고는 소속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하는 타병동 경력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는 최소한 1, 2년 정도 피지컬한 케어를 하면서 구르던 사람을 선호하는 거예요. 왜 1, 2년이냐면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지간해서 난 1년 정도면 한 사람 몫을 하거든요. IV 같은
손기술 자체가 익숙해지는 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를 가르쳐주신 정신간호학 교수님이 그 순혈 정신과 출신이셨거든요. 신규 때부터 계속 정신과 병동에만 계시다가 교수가 되신 분이셨어요. 그분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병동 있을 때 앞배 환자 한 명을 보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이 다 떨렸다 이러시더라고요. 앞배는요. 그냥 GS에서는 쳐주지도 않잖아요. 자, 어쨌든 제가 말한 것 말고도 다른 것이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무자가 생각하기에는 저 두 가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딱 시안을 정했어요. 저만의 시안. 처음부터 정신과로 안 보내준다는 거 오케이.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 스스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레이트한 정신과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수련 기간이 더 필요하다 하고 3년 생각했어요. 간호학과 4학년 졸업하고 나서 간호학과 5학년, 6학년, 최대 7학년까지만 다니겠다 생각했어요. 7학년까지 다니는데도 나를 정신과 안 보내주면 정신과만 있는 병원으로 쿨하게 이직할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냥 조용히 5학년, 6학년 피해관 수련하듯이 입 다물고 다닌 건 아니었고요. 당연히 굉장히 어필을 했죠. 심하게 요란하게 동네방네 어필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정신과 가고 싶어 한다는 건요. 학부 시절부터 하도 노래를 부르고 다녀가지고 동기들이며 교수님이 다 알았어요. 거기다가 입사 때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정신과 가고 싶다고 당연히 썼고 1년에 한두 번씩 파트장 면담하잖아요. 그때도 정신과 가고 싶다고 쓰고 희망하고자 하는 로테이션 부서를 3개까지 쓰라는 칸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쓰는 거죠. 1지망 정신과, 2지망 정신과, 3지망 정신과. 좀 미저리 같죠? 곳곳에 아주 그냥 얘가 정신과에 미쳤구나 하는 걸 티를 낸 거죠. 제가 하도 그러니까 2년차 때 그러니까 저를 정신과로 옮겨주신 수쌤이 그러셨어요. 그만 좀 하라고. 자기가 정신과 가고 싶어 하는 거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해 하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듣잖아요. 아더워드에 있을 때도 저는 정신간호사회에서 주최하는 걸 들었어요. 보수교육 뭐 들었는지 수료증 내라고 하잖아요. 거기 제목 주제 나오거든요. 깨알 어필하는 거죠. 혹시 번표가 안 나온다 그러면 학회든 세미나든 거기에서 하는 행사에 시간 되면 무조건 참석했어요. 그냥 신청해서 가서 들으면 돼요. 뭐 꼭 정신과에서 일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간호사면 돼요. 가서 맨 앞줄에서 눈 반짝반짝 거리면서 듣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는 정예원으로 참석해야지. 집에 가서도 정신과 책만 봤어요. 성인간호학 책은 별로 안 봤어요. 재미가 없어서. 정신간호학 책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정신간호학 책만이 아니라 그 비슷한 장르라면 가리지 않고 계속 봤어요. 그건 내가 내 꿈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도 좀 있었어요. 지금은 내 꿈을 위한 시간이다. 나는 지금 정신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과 5학년을 다니고 있는 거다 하고 하루는요 너무너무 출근하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가기 싫다. 그때 제가 다니던 외과병동이 7층이고 정신과가 10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10층에서 내렸어요. 정신과 문 앞까지 갔다가 그 철문을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고 걸어서 3층을 내려왔어요. 십착 쩔죠. 저는 그렇게 2년 3개월을 버텼어요. 알겠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정신과 가고 싶으면 정신과만 있는 병원에 지원하라는 거지.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로테이션 하는 방법이 대체 뭐가 있냐고. 이제부터 그 얘기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1번 어필하세요. 2번 일잘러가 되세요. 3번 소문내세요. 4번 존재감을 드러내세요. 먼저 어필에 대해서요. 가장 쉽고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요. 수습 면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인력이 궁할 때는 그냥 이것까지만 해도 운 좋게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정신과에서 인력이 절실할 때는 뭐 원티드고 뭐고 신규고 뭐가 없어요. 그냥 발령내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이 이후로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 막 앞구르기 뒷구르기 안 해도 그냥 우아하게 발령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아니고요. 보통은 좀 희망자들이 있으니까 멤버를 고르는 편이죠. 자, 그럼 어떻게 어필하면 그 멤버가 되는데 유리한지 제가 꿀팁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면담일지 있잖아요. 서식은 병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근무지 전환 관련해서 칸이 있을 거예요. 희망부서 적는 칸이랑 거기다가 적으세요. 정신과를 가고 싶다고. 다른 과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A부터 Z까지 정신과 얘기로 꽉 채워보세요. 저는 칸이 모자랄 정도로 내가 왜 정신과를 가고 싶은지 얼마나 가고 싶은지 뒷장까지 써서 냈어요. 면담일지 보통 그렇게 안 쓰잖아요. 보는 사람 오지 뭐야. 정신과에 진심인 거 티가 나서 너무 당황스럽게 면담하는 거 그냥 형식적인 거 같고 별 의미 없을 것 같죠. 놀랍게도 그 어필이 통해요. 모를 것 같죠. 그냥 그래 넌 정신과 가고 싶구나. 언젠가 좋은 기회 있겠지 뭐. 그래도 지금 그냥 여기서 열심히 해보자. 끝날 것 같죠. 은근히 소문이 엄청 잘 나요. 병원 소문 빠른 거 다 아시죠. 정신과 사람들이라고 인원 변동이 없지 않아요. 여기도 인원을 필요로 할 때가 반드시 와요. 정신과 오프라인은 약간 마이너하면서도 그 소수의 수요가 항상 있거든요. 그 소수의 수요 중에서 저처럼 좀 미치도록 정신과 가고 싶은
싶어하는 정신과에 미친 사람들이 또 꼭 있어요. 정신과에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선생님의 어필이 빛을 발하는 거죠. 수선생님들끼리 같이 점심 먹으면서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흘리게는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신규 선생님은 글쎄 1지망, 2지망, 3지망 뒷장까지 빽빽이로 정신과 보내달라고 쓴 거 있지? 정말 미쳤나봐. 우리과 사람들이요 은근히 여기저기 마피아처럼 심어져 있어요. 그 소문은 반드시 우리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른 소문은 느린데 우리끼리는 또 소문이 기가 막히게 빠르거든요. 서로 소통을 자주 하는 과다 보니까. 어디 병동에 정신과 오고 싶어 하는 애가 있다더라. 이번 졸업생 중에 정신과 어플라이 몇 명 있다더라. 그런 얘기들. 좀 구체적으로 사람이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정보 수집 들어가는 거죠. 이미 선생님은 약간 병동 예비 후보 몇 순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기한테 막 전화하고 쪽지 보내가지고 물어보고 야 걔가 어떠냐? 일 잘하냐? 교직원 검색해가지고 얼굴 찾아보고 우리끼린 다 해요. 아마 제가 정신과 가기 전에도 소문이 났었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찾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탁과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일단은 그럭저럭 적응은 어떻게 했는데 이 병동에서 나를 안 놔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하시는 분 은근히 있더라고요. 사실 일 잘하는 멤버는 어디서나 아쉬워요. 한 명분도 안 돼서 같이 일할 때마다 카바하느라 나까지 막 힘들어지는 사람보다는 한 명 이상의 몫을 해서 밥도 좀 먹고 여유있게 일하는 게 누구에게나 당연히 좋죠. 선생님이 일을 잘하면요 떠나게 될 그 병동에서 아쉬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의지가 확고한데 계속 잡아둘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드러내세요. 일 잘하는 간호사가 되세요. 선생님이 떠날 때 남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게끔 만드세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나는 어차피 정신과 갈 건데 뭐 하고 지금 일하는 데에서 대충 시간이나 뭐 한 1, 2년 때우자?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문이 빠르댔잖아요. 그 소문에는요 정신과 오고 싶어 한다는 사람의 애티튜드까지 같이 넘어와요. 근데 정신과는 절실한 어필이 통하는 데랬죠. 반대로 말하자면 일 겁내 못하고 성격 이상한 애가 정신과 오고 싶어 한대 하고 전해지면요 그냥 아무 정보 없는 사람보다 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정신과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 당연히 환영해요. 결은 약간 달라서 초반에 조금 우당탕하는 시간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시간 지나서 놓고 보면 다른 병동에서 일 잘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도 잘해요. 맨날 사고만 치고 뭐 피드백해도 배째라 하고 태도도 불량하더라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죠. 그러니까 일단 괜히 이상한 소문 안 나게 대인관계에 큰 트러블 없이 두루두루 원만한 정도로 소셜 비즈니스 하시고요. 성실한 일잘러가 되시는 게 정신과 올 수 있는 팁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자격증을 간단한 거라도 취득을 해놓으시면요 이게 또 은근히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거요. 막 대학원이나 정신보건간호사 과정 이런 건 당연히 탁과에서 3교대 하면서 거의 뭐 불가능이죠. 근데 그래도 뭐 면담할 때 혹시 모르니까 던져는 보세요. 저 신규 때 미친 척하고 얘기해봤습니다. 대학원 같은 거 진학할 계획 있니? 해서 선생님 전 정신보건간호사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선생님이 당황하시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알고만 있을게 하고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한 번 더 어필하는 거니까. 그런 거창한 거 말고요. 뭐 한 몇 타임 들으면 자격증 나오는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미술치료, 무슨 상담사, 뭐 웃음치료, 종이접기 이런 거. 그런 게 정신과에서는 쓰임이 은근히 크거든요. 공신력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게 크게 공신력 없는 자격증이라고 해도 그런 거를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내가 배웠다는 것에서 일단 진심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이런 준비를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다. 말만이 아닌 게 느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저는 2년차 때 임상 웃음치료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병원 암센터에서 3년을 정신과 가고 나서도 봉사를 했습니다. 매달 범표 신청을 할 때마다 어필이 되는 거죠. 얘가 웃음치료 자격증이 있지. 근데 그러다가 생뚱맞게 나를 암센터로 보내면 안 되니까 미리 얘기는 해놨죠. 제가 정신과에서 쓰임이 있을 것 같아서 웃음치료 자격증을 취득했답니다. 거기다가 3교대 일하는 애가 막 나이트 끝나고 다시 병원 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장해요. 가끔 병원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저는 거의 당연히 나가는 멤버였어요. 수세미 어깨에 힘 한번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우리 박세인 간호사 그런 거 잘한다고 강의도 잘하고 레크레이션 시켜도 되고 페이스 페인팅도 되고 MC도 잘 본다고 시키면 된다고 부르시면 저는 무조건 콜했어요. 가면요 여기저기 보직자들을 직접 만날 때도 있거든요. 아주 그냥 흡족한 미소로 흐뭇하게 저를 바라보는 보직자들을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만나고 한마디씩 듣게 돼 있어요. 어머 쌤 바쁜 와중에 언제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럼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네 제가 정신과에 꼭 가고 싶어서요. 나중에
나중에 쓰임이 있을 것 같아서 배워뒀습니다. 치밀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정신과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뚫거나 해서 커넥션을 만들어주시면 또 좋아요. 저는 모병원으로 취업을 한 케이스라서 제가 신규 때 정신과에 우리 학교 출신 선배가 한 명 있다는 얘기를 입수했어요. 다짜고짜 막 그룹에어 메일로 연락을 드렸죠. 선생님, 저 공무학번 박세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신과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블라블라블라. 모르는 애가 막 들이대니까 조금 당황스러워는 하셨지만 그래도 정신과에 오고 싶다는 게 참 반갑다. 선생님 면담하고 기회 있을 때 꾸준히 어필하면 언젠가 꼭 올 거다. 같이 일하자 하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정신과가 다른 과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다양한 활동을 꽤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호사에게는 쓰잘데기 없는 그 각종 애매한 재능들이 유용하게 쓰여요. 어필을 해두면요, 선생님의 존재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각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납병원 실습을 하면서요, 실습하면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했지만 여기 선생님한테 또 엄청 들이댔거든요. 막 실습 시간 끝났는데 남아서 차트 더 보고 가고 싶다고 해서 쌤이랑 같이 퇴근하고 제가 MC랑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실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하면서 눈도장을 계속 찍는 거죠. 실제로 그러다가 납병원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레크레이션 좀 해줄 수 있니? 하고서는 연락을 또 주셨어요. 당연히 다녀왔죠.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게 뭐 대수예요? 시험 공부는 밤을 새서라도 하면 돼요. 이런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죠. 그렇게 거기서 행사 도와드리고 정신과 전공의쌤 차를 얻어 타고 오면서 제가 얼마나 정신과의 진심인지 또 눈도장을 콱콱 찍는 거죠. 존재감 딱 박는 거죠. 그럼 만약에 로테이션 예정자가 선생님 말고 몇 명 더 있다고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이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돼, 이건. 심지어 로테이션 되고 나서 적응하는데도 너무 좋겠죠. 여기 오기 전부터도 이렇게 진심이고 애정이 있는 게 보이는데 귀여워. 부서만이 아니라 과에서도 엄청 이뻐하죠. 덧붙이자면 그 납병원 쌤이랑 병동에서 제외해서 퇴직 전까지 12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자, 오늘은 정신과의 로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일단 정신과에 가고 싶다는 걸 기회 될 때마다 어필하세요. 그리고 정신과에서 군침을 흘릴 만한 사람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소문을 내고 존재감을 드러내세요. 그게 바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신과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꿀팁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정신과에 뜻이 있으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정신과 간호사에 대해서 듣고 싶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